네,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두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 시도교육청 등 309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발생한 16만 2천여 건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제재 부과금을 부과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2024년도 이 환수 공공재정 부정수급이 16만 건을 넘었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네, 지난해 발생한 총 16만 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모두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 부과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액이 389억 원 환수를 결정했고요. 제재 부과금은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금이 71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재정 환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공재정 환수법은 보조금과 같은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그 이익을 환수하고 또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부정수급 유형은 대체로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원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소득을 숨긴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편취한 사례는 생계급여가 26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주거급여가 122억 원, 또 사회보험료 지원금이 92억 원 순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방송에서 자주 다뤘었던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에서 이런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고 또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또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으면 매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또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도 있는데 부부가 위장 이혼을 해서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면 가구 소득 인정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청년 일자리 사업 영역에서도 제법 많은 부정수급이 발생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또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서 급여의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착복하는 사례가 이제 다수인데요. 지난해 제재 부과금 규모가 가장 큰 이 공공재정 지급금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금으로 제재 부과금이 7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른 재정 지원 사업들은 좀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이 복수에 여러 이제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선정된 후에 장비 구매 영수증을 중복으로 제출해서 연구 개발비를 편취한 사례가 눈에 띄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유급 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 지원비를 중복으로 받은 사례도 있었고요. 지난해 제재 부과금으로는 연구 개발비 관련해서 41억 원, 또 포상금 관련해서 13억 원이 각각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이 리박스쿨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는 방과후 사업은 좀 어떤가요? 네, 방과후 학교 사업의 경우에는 이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나 출장 등으로 정상 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해서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한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이 공공재정 지급금은 격리치료비와 생활지원비로 27억 원을 환수했는데요. 이 전년보다 415%, 한 22억 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방과후 학교와 같은 이 교육지원금도 282%, 한 16억 원 정도 늘어난 22억 원이 환수된 만큼 이 상당한 재정을 부정수급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체육계도 매번 또 요주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체육계는 아주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많은 사례인데요. 네. 어떤 지자체에서 4년 동안 국제대회, 전국대회, 도내대회 등 이 체육 행사들이 연이어서 개최됐는데요. 이 대회들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운영됐는데 대회 운영자들이 뭔가 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이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친인척과 지인들을 허위 운영 요원으로 등록해서 심판 수당이라든가 인건비, 행사 진행비 등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실제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출연금을 가로채고 또 규정에도 없는 처우 개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횡령한 사례도 나타납니다. 네. 자, 한마디로 이 범죄인데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경찰청의 수사 결과 이 범죄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해당 지자체는 이들의 부정 집행을 확인한 뒤에 1,731만 원을 환수했고요. 또 해당 협회에 교부금, 교부 제한 1년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재 부과금이 있는데 이건 보통 얼마나 부과가 되는 겁니까? 이 허위 청구라던가 또 과다 청구, 또 목적 외 사용이 있었다면 2배에서 5배까지 이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앞서 언급한 이 체육계 사건처럼 친인척과 지인들을 허위 운영 요원으로 등록해서 수당을 지급받은 허위 청구 행위는 제재 부과금이 5배까지 부과됩니다. 또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부풀려서 청구한 과다 청구 행위는 제재 부과금이 3배까지 부과되고요. 또 처우 개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출연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목적의 사용 행위는 제재 부과금이 2배까지 부과됩니다. 이 사건은 이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대표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부정수급을 환수하고 또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는 건 뭐 당연한 절차인 것 같은데 이런 행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이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서요, 이 부정수급을 발견하면 말씀처럼 법률에 따라 환수하고 또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필요한 때에는 예를 들어 앞서 이야기한 체육계의 그런 비리가 되겠죠. 그럴 때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눠 보니깐요. 이 결과적으로 정부와 또 광역자치단체가 내려보내는 예산을 이 집행을 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 쪽에서 그런 환수가 좀 많이 됐겠군요. 네, 맞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공공재정 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간 가운데 각종 복지급여와 지방투자 촉진지원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637억 원, 61.1% 정도 차지하는데 637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반면 이 제재 부과금의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245억 원, 85.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많았고요. 왜냐하면 이 연구개발과 고용촉진, 고용노동부의 이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 제재 부과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되어 있고 또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조치의 기준이 되는 공공재정환수법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 공공재정 환수법이라는 건 이 부정 청구를 막고 또 공공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이 됐는데,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 등을 금지하고 또 부정 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영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제 개정이 되면서 점점 강력하고 명확한 법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2021년 6월에 제재 부과금 기준을 강화시키면서 제재 부과금의 부과 기준이 명확히 조정이 됐고, 허위 청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이익의 최대 5배, 또 목적의 사용은 부정이익의 최대 2배까지로 정해진 겁니다. 자, 이 부정수급은 아무래도 내부에서 좀 은밀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신고하는 그런 신고자들을 위한 보호 조치는 뭐 어떻게 돼 있나요? 네, 관련해서 2022년 3월에 이 신고자 보호 조치를 확대했는데,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 강화, 또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고라든가 보복 등의 불이익 방지 절차 강화, 또 신고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 절차 의무화 등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에는 이 명단 공표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고액의 부정 청구자 명단 공표 금액 기준을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또 뭐 명단 공표 기간도 기존에는 6개월이었는데 이걸 1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따른 효과 뭐 어떻게 좀 나타나던가요? 실제로 이 공공재정 환수법 개정으로 법 시행 초기에 대비했을 때 약 25% 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부정 청구 적발 후 환수 금액은 연평균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명단 공표와 제재 부과금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진 것으로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정수급도 뭐 문제긴 하지만 또 우리 방송에서 매번 지적했듯이 이 미처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정당한 청구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부실한 게 문제인데요. 이 개인과 그 가족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우리나라에 360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복지급여도 그만큼 많은 거고요. 2024년 한 해 동안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는데 불용 구묘가 큰 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사업비가 약 5천억 원, 기초연금이 3,904억 원, 기초생활보장급여가 1,54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기초연금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어르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이 우리나라 공공재정 부정수급 현황과 공공재정 환수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반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부정수급은 환수하고 또 정당하게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복지급여를 통합해서 지급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